약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대표적인 약이 들어왔으면 그 쓰임을 다 하고 나면은 효소가 이제 그런 것들 분해해서 없애는데 성분 자체가 효소를 작용을 방해를 해요. 그러면 분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약이 계속 쌓이니까 간은 정말 죽을 맛이겠죠. 또 심한 경우에는 이제 뇌혈관이 터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구독자분들만의 처방전을 제공하는 최석재 응급진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편안하게 화학을 가르쳐주시는 분이시죠. 오늘 5번째 게스트 이광열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저는 고려대학교 화학과에서 연구와 교육을 하고 있는 이광열이라고 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재미있는 화학에 대한 얘기를 또 해주실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음식과 약,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음식 궁합에 대해서 깊이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화학적 원리로 정확하게 풀어주실 얘기들을 많이 알려주실 건데요. 그래서 이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한국인들이라면 즐겨 먹는 음식, 발효 음식의 제일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죠. 김치와 청국장. 저는 청국장 정말 즐겨서 먹고 매일같이 먹고 싶어하는 그런 음식인데요. 냄새는 그렇지만, 자, 건강에 참 좋은 이 음식들이 잘못 먹었을 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경우인가요? 대부분 다 좋은데 항우울제를 드시는 분들 중에 항우울제. 도파민 분비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분들은 소위 도파민 이름 끝에 보면 아민이죠. 이런 아민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는데 이런 효소의 작용을 막아주는 항우울제도 있어요. 여러 가지 항우울제가 있지만 그런 작용을 하는 항우울제를 먹게 되면은 도파민만 분해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아민들도 분해를 안 하게 되는데요. 청국장이나 이런 발효 음식 속에는 타이라민이라는 아민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몸에 많이 쌓이게 되면은 혈관을 좁히는 그런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편두통을 겪고 이런 분들이 타이라민이 몸에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은 혈류가 세게 지나가야 되니까 아플 수가 있죠. 두통이 생기고. 타이라민 때문에 혈류가 쭈그러들면서 두통이 생긴다. 근데 혈관이 좁아진다 그러면 두통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심한 경우에는 이제 뇌혈관이 터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겠네요. 항우울제를 드시는 분들 중에서 이 아민과 관련돼서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약을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약을 확인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발효식품, 김치랑 청국장 말고 또 치즈나 훈제 연어에도 이런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런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안 주니까 이런 걸 먹다가 나도 모르게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모르고 우울제를 드시는 분이 술 먹으면서 또 안주로 이렇게 먹다 보면 심한 두통을 겪을 수도 있겠네요. 우울증을 겪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건가? 평소에 그러려니 하는데 그 이유가 또 음식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 또 새롭게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음식이랑 약이랑 관련했을 때 또 안 좋은 부분이 있다는 걸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일부 음식이 약이랑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가까이서 즐겨 먹는 음식이 또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게 또 놀랍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약을 섭취할 때 보통 물과 같이 먹잖아요. 근데 물 대신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약을 먹을 때 속이 쓰리다고 물 대신 우유 드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유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칼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항생제의 경우에, 항생제는 우리 몸에 녹아 들어오게 되면은 소위 음이온으로 존재할 수가 있는데 이 음이온들이 칼슘에 붙어요. 그래서 이제 빠져나가 버리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칼슘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에서 빠져나가서 그런 게 이제 안 좋을 수가 있고, 또 이제 골다공증 약 같은 경우에 역시 끄트머리에 보면은 인산기가 있는데 역시 음이온이에요. 이런 음이온들이 칼슘에 또 붙기 때문에 그 약에, 그 골다공증 약이 우유에 있는 칼슘에 붙어서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게 골다공증 약의 효과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어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칼슘과 관련된 약을 먹을 때는 우유와 먹는 거는 피해야 되겠죠. 우유는 어떤 약이든 피하는 게 좋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제가 의과 대학생 때 배웠던 것 중에 유명한 몇몇 주스들이 있거든요. 포도 주스 계열이랑 자몽 주스 계열 이런 거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건 또 어떻게 연결해요? 자몽 주스가 아주 몸에 좋죠. 근데 이제 약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대표적인 주스가 자몽 주스인데, 이 자몽 주스는 몸에 들어오게 되면 두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몸속에 약이 들어왔으면 그 쓰임을 다 하고 나면은 분해가 돼야 돼요. 효소가 이제 그런 것들 분해해서 없애는데, 자몽 주스에 있는 성분 자체가 거기에 효소를 작용을 방해를 하죠. 그러면 이게 분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약이 계속 쌓이니까 나중에 간의 독성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약을 세포 속으로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전달체가 있는데 그 전달체 역할을 못하게 해요.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작용을 하는 약을 작용을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자몽 주스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걸 따질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자몽 주스는 약하고는 먹지 말자. 우유도 먹지 말고 자몽 주스도 먹지 말고 일단 약을 먹을 때는 물과 같이 먹어라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걸로 이제 커피나 이런 것도 혹시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요? 커피는 일단 카페인인데 카페인이 많이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이뇨작용이 좀 있으니까 우리가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 또는 수용성 약물 이런 것들은 들어오자마자 이제 혈류로 녹아 들어가게 되고 그 순간부터 이제 소변으로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카페인이 많은 커피라든지 에너지 드링크 이런 걸 드시게 되면은 약물들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효과가 좀 줄어들게 되겠죠. 카페인의 효과가 줄어드는 역할을 하는군요.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옥수수 수염차. 옥수수 수염차가요? 옥수수 수염차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첫째는 이제 이뇨작용이 있고 그러니까 커피처럼 약물을 빼내가는 그 효과도 하나 있지만은 실제는 옥수수 수염차에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비타민 K. 아, 비타민 K예요. 비타민 K가 이제 혈액을 응고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인데 와파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혈액을 묽혀야 되잖아요. 근데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이 비타민 K를 같이 먹으면 작용이 이제 서로 반대가 되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되고 푸른 채소 여기에는 또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와파린 복용자들 같은 경우에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채소 많이 먹고 싶잖아요. 좋은 거 많이 먹는다고 더 많이 먹었다가 작용이 약간 나빠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네요. 와파린 드시는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채소도 그렇고 옥수수 수염차도 문제가 되는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리고 또 부정맥에 드시는 그 디곡신이라는 약, 그 약물의 구조를 보면은 끄트머리에 이제 OH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생긴 분자들은 셀룰로즈하고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해요. 잘 흡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디곡신과 같이 먹으면 특히 이제 통곡물 같이 먹으면은 그냥 붙어서 다 빠져나가죠. 다 버리니까 작용이 안 되는 거고. 작용이 안 되고 또 이제 음식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술이요. 예, 술이 당뇨 환자들에게 인슐린을 주사를 맞잖아요. 네, 맞죠. 근데 이제 인슐린이 하는 역할 자체가 세포가 당을 먹도록 명령을 내리는 게 이제 인슐린인데 또 이제 우리 간이 하는 역할도 가만히 보면은 당을 받아들이고 계속 보고 있다가 혈액 속에 당이 너무 없다 그러면 다시 꺼내기도 하잖아요. 예.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당이 혈액 속에 싹 사라졌는데 이제 술이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 간은 멈춰버리죠. 술 처리하느라고. 간은 일을 안 하는데 당은 그렇죠. 올라가고. 그러니까 당이 이제 빠져 있는 상태에서 간이 일을 안 하다 보니 혈액 속에 당이 없으니까 이제 당을 좀 빼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혈당 쇼크가 올 수도 있겠죠. 아, 그래서 저혈당 쇼크가. 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술을 마셨을 때 사람들이 이제 술 먹고 누워 있으면은 술 취했다고 생각하기 쉽지. 이게 저혈당 쇼크라고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힘들겠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군요. 당을 간에서 글루카곤을 분해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를 술이 막는다 이런 뜻이네요. 술 얘기하시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음식을 먹고 좀 두통 얘기하셨잖아요. 두통이 있을 때 제일 많이 우리가 먹는 약이 타이레놀인데요. 이 타이레놀이 또 간에 부담을 주는 약이지 않습니까? 응급실에서 타이레놀 감기약 같은 걸로다가 한꺼번에 먹고 오면 간 수치 계속 재면서 얘가 얼마나 간에 부담을 주는지를 중환자실에서 지켜보면서 며칠간 관찰을 하면서 그렇게 대사를 지켜보는데요. 이런 분들 술 먹고 나서 두통 때문에 타이레놀 드시는 분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일단 술을 많이 마시면 간은 굉장히 힘든 상태. 그 다음날 아침에 술이 아직 덜 깬 상태일 수도 있죠. 아직도 술이 몸에 남아있는 상태인데 타이레놀까지 들어오면은 간은 정말 죽을 맛이겠죠. 그러네요. 술 먹으면서 타이레놀 과량 복용하신 분은 이거를 그냥 타이레놀의 용량만 가지고 계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술과 같이 병합해서 간을 손상을 시킬 테니까. 술도 문제지만 약을 드실 때는 특히 다른 물 외에 다른 것과 먹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건강검진을 술을 먹고 한 이틀 정도 후에 건강검진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죠? 그건 전혀 아닌데 그 정도면 충분히 이제 간이 회복을 했을 것이다. 네. 간 수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이 혼을 내시고 그래서 이틀 전에 술 먹었다고 이실직고 하셨나요? 이실직고 했죠. 간 수치가 올라갈 정도시면은 좀 많이 먹었나? 간염, 알코올성 간염까지 가신 건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교수님. 자,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약을 섭취할 때 음식
질 그리고 물 어떤 종류로 먹을지를 예. 신경 써야 된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됐는데요. 예. 그렇다면 영양제 같은 경우는 좀 어떤가요? 약 같은 경우는 특별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분해 관련돼서도 그렇고 예. 영양제는 그거보다는 좀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영양제 섭취 시에도 조심해야 될 음식 같은 게 있을까요? 영양제는 몸에 보충을 시켜주려고 먹는 거기 때문에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것은 몸에서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이뇨작용을 하는 그런 수수염차라든지 카페인이라 이런 예. 것들은 피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물하고 먹고 30분, 40분 정도, 1시간 정도 좀 기다렸다가 커피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양제 같은 경우에 과다하게 복용을 하시는 분들 예, 그럴 수 있죠. 예, 비타민 D 같은 경우에 지용성이잖아요. 계속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지방에 쌓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독성도 생기고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뭐 똑같은 이유로 술도 조심해야 되겠죠. 간에서 부담을 계속 예, 늘리면 예. 이제 분해도 안 될 거고 약이 아니라 영양제여도 물과 같이 먹고 최소한 1시간, 길게는 1시간 반 정도는 다른 음식을 피하는 게 좋다. 특히 이뇨작용이 되는 걸 피해라라고 말씀하셨고 그중에서 요즘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커피니까 뭐 옥수수 혐차를 일부러 마시는 분이 있을 테니까 커피를 조심하시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요 얘기를 해야 되는 철분 보충제 같은 경우에 철분 보충제. 예, 철분 보충제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흡수가 되려면은 산성 조건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요게 염기성으로 바뀌는 순간 녹으로 바뀝니다. 빨간 녹이 있죠. 예. 산화철이 침전이 되고 이제 흡수가 안 되죠. 철분 보충제를 먹을 때 속이 쓰리다고 제산제를 같이 먹었다. 그럼 이제 염기성으로 바뀌어요. 염기성이니까. 예, 그리고 또 철분 보충제에는 철이 들어있잖아요. 푸른 채소를 먹는다든지 했을 때 피트산이라고 있습니다. 피트산이 철분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또 빼내가니까 그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죠. 철분 보충제 먹을 때는 동시에 샐러드라든지 채소를 너무 많이 먹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고 저희가 환자분 교육할 때 철분 속쓰리니까 밥과 같이 먹어도 좋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예. 그게 아니라 밥도 이제 피틴산 없는 흰밥이면 상관없겠지만 흰밥이면, 예. 현미밥이나 초록색 채소 많이 드시는 분이라면 밥과 철분제를 시간을 끼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먹은 음식이 오히려 우리 몸속에 안 좋은 것, 특히 돌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금치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그 외에도 흔히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결석을 만드는 게 있을까요? 결석이라는 것이 그 성분을 보면은 칼슘 옥살레이트인데요. 네. 칼슘 양이온, 멸치든지 우유든지 칼슘이 많은 것과 먹었을 때 저기 방광이나 신장에 간 다음에 옥살레이트가 들어있는 시금치 뭐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이제 이 음이온들이 또 시차를 두고 신장으로 가고 방광으로 가게 되면 둘이 만나게 되겠죠. 그 순간 얘들이 갑자기 침정이 떨어져요. 돌이 됩니다. 만약에 같이 먹었다 그러면 돌이 되는데 변으로 나가겠죠. 근데 시차를 두고 많이 먹으면 방광에 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새벽에 응급실에 옆구리 잡고 들어오는 요런 결석으로 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네요. 예. 그런 화학을 조금만 잘 이해를 하시면은 칼슘을 많이 먹고 또 그 다음에 내 몸에 좋으니까 뭐 시금치 이런 걸 또 많이 먹고 그걸 시차를 좀 두어서 먹게 되면 몸에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다. 이 옥살레이트가 많은 거는 시금치만인가요? 아니면 다른 초록색 채소도 많이 겹치나요? 견과류에도 많이 있어요. 견과류도요? 예, 땅콩하고 뭐 이런 캐슈넛 이런 데도 많이 있으니까 요거트하고 우유죠. 그죠? 칼슘 들어있잖아요. 유의계열이니까 요거트. 요거트하고 견과류를 동시에 먹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둘이 만나서 결석을 만드는데 신장에 쌓이지 않고 빠져나가버려요. 변으로 나가니까요. 예. 차라리 먹으려면 같이 먹어라. 같이 먹으면 굉장히 좋은 궁합이 될 수 있어요. 왜 같이 먹는 게 좋아요? 칼슘을 내보내니까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칼슘이 이제 그냥 빠져나가 버리면 좋은데 칼슘이 신장에 가서 방광에 가서 좀 머물잖아요. 그게 문제인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머물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 견과류나 이런 걸 먹어서 옥살레이트가 나중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이제 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먹는 건 차라리 문제가 없는데 시간차를 두면 더 문제가 된다는 그럼 거죠. 문제가 되는 음식 조합이죠. 멸치, 요거트, 우유 이런 거 먹고 나서 또 시금치, 견과류 이런 거 시간차를 두고 야 이거 신경 쓰기 쉽지 않겠는데요. 그냥 같이 골고루 먹는 게 그렇게 좀 중요한 차라리 거죠. 같이 골고루 먹으면 당장 생기는 그런 게 아니니까 걱정은 없다. 많은 분들이 뭘 먹고 또 식간에 또 영양 보충한다 또 뭐 이것저것 더 먹고. 그러다 보면 이제 돌도 생기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내 몸 상태를 알고 음식을 잘 가려서 골라서 먹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식과 음식 간에 또
또 상극이라는 상관관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런 멸치, 요거트, 시금치, 견과류처럼 우리가 맥주 안주로 먹었던 마른 오징어 있잖아요. 예. 이게 또 서로 안 좋은 면이 있다면서요?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아주 이 치아가 훌륭해서 네. 저작 작용을 너무 잘하신 분이면 오징어를 아주 뭐 산산조각을 내서 섭취를 하고 또 소화도 시키겠지만 소화력이 좀 떨어진 분이 오징어 제대로 씹지도 않고 삼켜놓고 네. 그다음에 맥주 많이 드시잖아요. 예, 많이. 그러니까 위산 다 씻겨나오고 소화가 그러다 보면 더 소화가 잘 안 되겠죠. 소화가 안 된 것이 저기 뒤로 가게 되면은 세균들이 잔치하지 않습니까? 네. 잔치를 하니까 배가 끓어오르고 그래서 가스가 차고 예. 감기가 심해지고 냄새가 나고. 그렇죠. 단백질 종류는 꼭꼭 씹어서 완전히 분해를 해서 내려가야 위에서 분해가 되고 소장 넘어가면서 흡수될 거 흡수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씹지도 않은 오징어 같은 것들이 그냥 내려가면 말 그대로 장 안에서 썩는 거겠죠. 빨리 많이 드신 분은 방귀 냄새는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여기서 또 중요한 말씀 나왔습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완전히 분해서 삼켜야 감기 냄새도 줄어든답니다, 여러분. 아유, 과학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제 믿으세요. 워낙에 사람들이 요즘 생활에서는 빨리 먹다 보니까 예. 그 부분을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데도 얘기하고 먹어도 빨리 먹어요. 습관이라서 그런 거예요. 햄버거나 이런 건 너무 빨리 먹죠. 5분 안에 다 먹잖아요. 원래 분해되어 있는 걸 뭉쳐놨으니까 입에 들어가면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네. 고기도 다진 거지만 분해한 걸 다진 거니까 더 빨리 드시고 더 빨리 소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몸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 맥주랑 마른 오징어가 서로 안 좋다는 걸 들었는데요. 이런 거 외에도 함께 먹으면 위험한 음식 조합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도 있지만 다른 것들도 또 소개시켜 줄 수 있을까요? 소화를 잘 못 시키면은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소화를 잘 못 시키는 뭐 것 다른 어떤 조합들은 생각하기엔 좀 힘들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감과 게장 뭐 이런 네. 얘기가 있지만 그거는 좀 과도한 이야기 같고요.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유를 많이 마시고 또 옆에 이제 오렌지 주스를 또 한꺼번에 많이 마신다. 중요한 포인트는 많이라는. 이 우유 속에 들어있는 이제 카제인 단백질이 응고가 됩니다. 위산에 의해서 응고가 잘 되는데 오렌지 주스도 산성이죠. 그러니까 산성을 계속 때려 부으니까 여기서 이제 덩어리가 커다랗게 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위석이 생길 수가 그러니까 있는 그 위가 소화가 빨리 안 되니까 더부룩하게 그러다가 이제 소화가 좀 잘 안 되신 분들은 멈춰 있을 수도 있고. 예전에 전공의 때 얘기인데 외과 수술 중에 가조화 제거술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위에 환자분 주먹 거의 가까운 크기에 예. 돌이 생겨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생겼지 그런데 오랫동안 지나가면서 쌓여가지고 조금씩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소화가 안 되는 그런 것들. 이런 게 진짜 우리 몸에 생길 수 있구나 하는 걸 느낀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처음 시초가 될 수가 있는 게 돌을 만들 수 있는 조합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게장이랑 감은 나름 유명한 것 같아요. 유명한데 예. 다른 전문의가 그분이 돌아가셨던 이유가 얼굴에 뭐 종기 같은 게 났는데 그걸 째다가 폐혈증에 걸려서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상관이 같아요. 없네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떫은 감 같은 경우는 탄닌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녹차도 탄닌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탄닌이 많은 단백질을 만나게 됩니다. 역시 또 많습니다. 많은. 탄닌과 많은 단백질이 만나게 되면 단백질이 응고가 돼서 석출이 됩니다. 녹아서 소화가 돼야 되는데 얘들이 그냥 덩어리가 져서 내려가 버리니까 소화가 잘 안 소화가 되죠. 안 돼서. 그러니까 이제 멈춰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에서 더 문제를 예. 일으키고 또 설사도 일으키고 그런다는 말씀이네요. 음식 먹고 녹차를 너무 많이 마시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게 다 그런 이유. 다 이유가 있군요. 탄닌의 역할이라는 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떫은 감이랑 녹차에 들어있는 떫은 맛이 탄닌의 맛인 거죠. 특징적인 그런 맛이죠. 그러네요. 예. 떫은 음식들을 너무 많은 단백질과 함께 먹는 것은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이겠네요. 자,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상극인 음식들 조합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좋은 궁합도 있지 않을까요? 음식끼리 먹었을 때 좋은 거. 물론 이제 예전부터 쭉 내려오던 그런 음식 조합들이 다 좋은 음식의 조합이어서 우리 문화에 자리 잡고 있는 거긴 할 텐데 특히 고기를 먹을 때 파인애플 이런 거를 이제 먹으면 좋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파인애플이나 키위 이런 것 속에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 요리를 먹을 때 같이 드시면 소화에 도움이 되고 지방이 아주 많은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먹었을 때 아보카도를 먹는 것도 참 좋습니다. 지방 분해 효소가 있어요. 아보카도에. 예, 그리고 너무 많은 탄수화물이 들어왔다. 망고 이런 망고요? 거. 예, 망고는 또 탄수화물을 분해해주는 분해하는 효소가 또 있으니까 전 세계가 이제 우리가 뭐든 다 먹을 수 있는 시대가 그렇죠. 됐죠. 망고, 파인애플, 아보카도 이제는 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골라 먹으면은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이제 고기 젤 때 일부러 키위로 파인애플로 이렇게 재서 하는 그런 연육력 효과를 이제 노린다고 요리에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는 조합이었네요.
실제로 고기 연육제로 쓰는 공장에서 연육제로 쓰는 것이 키위나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단백질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 쓰는 예, 거예요. 효소. 실제로. 예. 자, 이렇게 화학 박사가 말하는 좋은 음식과 안 좋은 음식, 약에서 주의해야 될 음료 이런 것들을 제가 쭉 알아봤는데요.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모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약 드실 때나 음식 하실 때 이런 걸 주의를 하셔서 고민을 하시고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신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이광열 교수님과 함께 재미있는 음식과 화학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